어이, 정상사. 애국심이 밥 먹여주나? 그냥 활동성 좋은 신형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전쟁 나서 총 맞으면 죽는 건 걔네 팔자야. 알바 아니라고. 가해자 김철호 대령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의 목숨값인 수백억짜리 불량 장비가 실린 트럭을 출발시키려 합니다. 상사의 양심 따윈 개나 줘버린 그가 승리의 콧노래를 부르려던 찰나 어둠 속 빗줄기를 찍고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힙니다. 김철호 대령. 자네가 말한 그 팔자. 오늘 내가 바꿔주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김 대령의 눈앞. 우비를 벗어던진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가 평생을 기어도 닿지 못할 별 3개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장교들을 규정집 하나로 참교육하는 전설의 행정관 박성의 중장의 이야기.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계룡대 육군본부 본청 3층 군수참모부장실 앞 복도는 적막했지만 그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박성의 중장의 군화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 군 생활 동안 비사관학교 출신 여성이라는 이중의 꼬리표를 달고도 기어이 별셋을 달아낸 자만이 낼 수 있는 묵직하고도 위협적인 파열음이었다. 박 중장은 군수참모부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실장님 곤란합니다. 부장님께서 현재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와 화상으로 긴급 전력 회의 중이십니다. 최만석 소장의 전속부관인 김대위가 식은땀을 흘리며 앞을 막아섰다. 박 중장은 싸늘한 눈으로 김대위의 명찰을 훑었다. 전력회의? 김대위, 자네는 민간 골프장 예약 확인 전화가 전력회의로 들리나? 비켜. 하지만 실장님 의전 절차상. 감찰에는 성역도 의전도 없다. 비키지 않으면 자네도 감찰 방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박 중장이 김 대위의 어깨를 밀치고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대형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최만석 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가 냄새가 진동하는 연기를 뿜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전 지도가 아니라 명품 골프웨어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최 소장은 박 중장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군내 사조직 청죽회의 핵심 멤버였다. 그에게 비육사 출신인 박 중장은 계급만 높지 근본 없는 굴러온 돌에 불과했다. 어이쿠 박 장군. 노크는 장식인가? 감찰실은 예절 교육 예산이 부족한가 보네. 최 소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박 중장은 뚜벅뚜벅 걸어가 골프 카탈로그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최 소장. 이번 차세대 개인 방호 장비 사업, 일명 수성 프로젝트의 1차 납품 검수 조서입니다. 3일 전이 마감이었는데 왜 아직도 결제가 안 났습니까? 아, 그거?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보느라 늦나 보지. 우리 군수 쪽 일은 전문성이 생명이라 감찰 쪽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박 장군이 뭘 알겠어? 야전에서 삽질이나 해봤지 이런 수천억짜리 계약을 다뤄봤나? 최 소장은 박 중장의 야전 군단장 경력을 은근히 비하하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최 소장님 같습니다. 수성무역 대표가 소장님 육사 동기인 김만수 예비역 대령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달 소장님 관사로 배달된 한우 세트와 골프채가 수성무역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최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능글맞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다. 박성희. 말 조심해. 지금 동기 사랑을 뇌물로 엮으려는 건가?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나 본데 국회 국방위 간사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야. 감찰실장 자리 보전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장난치는 쥐새끼들을 잡는 것뿐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소명 자료 제출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이 서류는 육군 참모총장 책상이 아니라 군 검찰단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될 겁니다. 박 중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서는 고가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육군본부 지하 2층 문서고 구석에 위치한 감찰실 제사분석실. 창문 하나 없어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이곳은 감찰실의 유배지로 불렸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어둠 속 모니터 불빛에 의지의 눈을 비비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었다. 그는 본래 군수참모부 에이스였다. 하지만 최만석 소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단가 부풀리기를 지적했다가 조직 융화 부적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곳으로 쫓겨났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빈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좀 나왔나? 낡은 슬리퍼를 끈 채 들어온 남자는 박동훈 준이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감찰의 귀신이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2잔을 책상에 놓았다. 준이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이 소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와 암호화된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수성무역에서 납품한 방탄판의 원자재 코드, 시사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 규격상 이건 고강도 세라믹 복합 제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해킹. 아니, 우회 접속해서 대조해보니 실제 들어온 물건의 코드는 피둘둘공입니다. 피둘둘공이면 공업용 플라스틱 합성 수지입니다. 중국 산둥성 지방 공장에서 만드는 저가형이요. 겉에 코팅만 그럴싸하게 해서 국산 최고급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개당 납품 단가 차액이 45만 원입니다. 이번 1차 납품 물량이 5만 개니까 225억. 박준희가 짧게 탄식했다. 225억 원. 그 돈이면 전방 GOP 소초들의 난방 시설을 다 바꾸고도 남을 돈이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그 돈 때문에 병사들은 적탄을 막아줄 방패 대신 플라스틱 쪼가리를 가슴에 품고 작전에 나가야 했다. 더 심각한 건 성능시험 성적서입니다. 국방기술품 질원 서버에 접속 로그가 남아있습니다. 최종 승인 날짜가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담당자 아이디가 아니라 관리자 마스터키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덮어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1차 테스트 결과는 관통, 즉 실패였는데 1분 만에 완벽 방어로 데이터가 수정됐습니다. 이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전시의 아군을 학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이적 행위였다. 서류는 완벽해. 이 정도면 최만석의 목을 조를 순 있지만 숨통을 끊을 순 없어. 그 뱀 같은 놈은 실무자의 단순 입력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박준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실물이 필요해. 조작되지 않은 중국산 라벨이 붙어있는 진짜 물건. 제2보급단 창고 어딘가에 아직 분출되지 않은 원본 박스가 있을 거야. 그걸 확보해야 해. 제2보급단 창고장은 정민수 상사입니다. 저랑 동기인데 사람이 너무 꽉 막혀서 협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꽉 막힌 게 아니라 놈들에게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지. 최만석 패거리들이 어떤 놈들인데 창고지기를 그냥 뒀겠나. 내가 한번 찔러보지. 박준희는 믹스커피를 원샷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낡은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대전 유성구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빗소리가 천막을 때렸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제2보급단 창고장 정민수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맞은편에는 군수참모부 장비과장 김철호 대령이 앉아 있었다. 김 대령의 군복은 칼주름이 잡혀 있었고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화려하게 빛났다. 그 완벽한 모습이 정 상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정 상사. 술 안 드나? 내가 따라주는 술은 맛이 없나 보지. 아, 아닙니다, 대령님. 정 상사가 허둥지둥 잔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술이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김 대령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꺼내 정 상사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민수야. 우리 형제처럼 지냈잖아. 내 사정 내가 다 알아.
처남이 코인 투자한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가 날려먹은 거. 지금 사채업자들이 부대 위병소 앞까지 찾아오네 만회한다면서. 정 상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군인에게 사채 빚은 곧 죽음이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심하면 불명예 전역까지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거기다 둘째 딸이 이번에 예술중학교 들어간다며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군인 월급으로 그 빚 갚고 학비 대려면 콩팥이라도 팔아야 하나? 김대령이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수석무역 이사님이 챙겨주신 거야. 자물쇠 명목이니까 법적으로 깨끗해. 이거면 급한 불 끄고 딸내미 악기도 좋은 거 하나 사줄 수 있어. 대령님. 하지만 그 물건들은 불량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박스가리 하면서 나온 중국어 설명서들. 그걸 우리 애들이 입고 훈련하고 작전 나갑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이 새끼가 진짜. 김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웃음기를 싹 지우고 정 상사의 눈을 노려보았다. 정민수. 착각하지 마.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나? 내가 입 다물면 내 가족은 살아. 따뜻한 집에서 딸내미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딴 마음 품고 감찰실에 쥐새끼처럼 쪼르르 달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김대령이 정 상사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내일 아침이면 투서가 들어갈 거야. 정민수 상사가 군수 물자를 횡령해서 사채 빚을 갚았다고. 증거? 재고 장부 몇 줄만 고치면 넌 횡령범 되는 거야. 군 교도소 가고 연금 박탈당하고 내 딸은 도둑놈의 딸소리 들으며 학교 다녀야 해. 선택해. 정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소주잔에 파동을 일으켰다. 가장의 무게와 군인의 양심. 그 잔인한 저울질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박성의 중장이 들이닥칠 거야. 그때 너는 어급 정상품이라고 라벨링된 샘플 박스 10개만 내밀어. 진짜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시얼렉은 절대 열어주지 마.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 잃어버렸다고 해. 알겠나? 정 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봉투를 정 상사의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 정 상사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다음 날 오전 6시. 충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로 인해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붓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와 스타렉스 승합차 2대가 제2보급단 위병소를 통과하려 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었다. 하지만 차단봉은 올라가지 않았다. 위병소 앞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경찰 1개 분대가 바리케이드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 뒤로 우비를 입은 군사경찰대장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우산도 쓰지 않은 그녀의 정복 어깨 위로 빗방울이 맹렬하게 쏟아져 계급장을 때렸다. 길 비켜. 감찰실장이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군사경찰대장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대위 계급장을 단 군사경찰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직속상관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의 명령이 아닌 타부서장인 감찰실장의 명령. 하지만 군수참모부장 최만석 소장의 부대 방호 강화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지시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군수참모부장님 지시로 영내 전 지역이 보안 감사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전 승인 없는 인원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외부인인가? 감찰실장이 예하 부대를 들어가는데 승인이 필요해. 대위,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이건 단순한 출입 통제가 아니야. 군 사법 절차 방해죄다.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대위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별셋의 위압감과 직속 라인의 압박 사이에서 그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때 위병소 안쪽 행정 안내실 문이 열리며 김철호 대령이 걸어 나왔다. 그는 한 손에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든 채 여유롭게 걸어왔다.
그의 군화는 진흙 하나 묻지 않은 채 반짝였다. 아이고 선배님. 이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김대령은 짐짓 놀란 척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박 중장은 그를 쏘아보았다. 김철호. 내가 여기 왜 있어? 장비 과장이 일선 보급 창고 위병소에서 경비라도 서나? 아, 제가 이번 자체 감사위원장 아닙니까? 우리 군수 식구들끼리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나 꼼꼼히 챙겨보라는 부장님 지시가 있어서요. 근데 실장님 영장은 가져오셨습니까? 감찰 규정상 불시 점검이라도 부대장 동의가 없으면 특정 구역 진입은 제한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령은 규정을 방패 삼아 박 중장을 조롱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빗물에 젖은 장갑을 벗어쥐었다. 규정? 그래, 좋아. 육군 규정 12조 3항.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 또는 중대한 군 기강 위반 행위가 포착되었을 시 감찰관은 지휘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 이 상황, 병사들 목숨 담보로 사기치는 너희들의 행태가 바로 중대한 기강 위반이야. 박 중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군사경찰대장. 지금 즉시 바리케이드 치워. 만약 1분 내로 개방하지 않으면 자네를 항명 및 직무유기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계급장 떼버리겠어. 내 말이 빈말 같나? 박 중장의 호통에 군사경찰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감찰실장의 현장 체포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권한이었다. 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을 쳤다. 전 병력. 바리케이드 개방. 감찰실 차량 통과시켜. 김철호 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혀를 차며 종이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탕물이 튀었다. 차단봉이 올라가자마자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오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영내로 진입했다. 그녀의 뒤로 이명훈 소령과 감찰관들이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제3창고. 정민수 상사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창고 앞 도크에 도착하자 정민수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뒤따라와 정 상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무언의 압박이었다. 정 상사 문 열어. 박 중장의 지시에 정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자키를 태그했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내부는 광활했다. 수천 개의 박스가 사단 4개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갔다. 시열 14번 렉. 여기입니다. 이 소령이 지목한 곳에는 방탄판 수성무역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감찰관들이 박스를 뜯었다. 김철호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포장 상태 완벽하고 시리얼 넘버 일치하고. 박 중장이 직접 박스에서 방탄판 하나를 꺼냈다. 묵직했다. 표면의 마감 처리도 매끄러웠다. 뒷면을 돌려 라벨을 확인했다.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사 수성테크. 이명훈 소령 확인해봐. 이 소령이 휴대용 비파괴 검사기를 방탄판에 갖다 대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성분 분석표가 떴다. 이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장님, 정상입니다. 고밀도 세라믹 98%. 완벽한 정품입니다. 박스 하나를 더 뜯었다. 정상이었다. 그 옆의 박스도 뒤쪽의 박스도 마찬가지였다. 창고 안의 모든 물건은 국방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진짜였다. 김철호 대령이 박수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엘리트 이명훈 소령님이 장비를 잘못 다루시나? 아니면 감찰실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밤새도록 빗길 달려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박 중장은 방탄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정민수 상사를 향했다. 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밤새 박스가리가 있었던 것이다. 진짜 불량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고
보여주기식 정품들로 렉을 채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다. 철수한다. 박 중장은 짧게 명령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봤자 김철호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김 대령에게 나직이 말했다. 오늘 내가 이긴 것 같지? 너무 크게 웃지 마라. 턱 빠진다. 육군본부로 복귀하는 차량 안 박성의 중장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국방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의 속보 알람이 팝업창을 가득 메웠다. 속보 육군 감찰실, 일선 보급부대 무리한 압수수색. 장병 사기 저하 우려. 단독 박성의 중장, 규정 무시한 월권행위 논란. 군 내부 독재적 리더십 비판 쇄도. 사설 군수 비리 잡겠다더니 M1 창고만 뒤져. 감찰실의 헛발질, 책임론 대두. 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과 익명 앱 블라인드는 더 심각했다. 감찰실장이 자기 실적 채우려고 밤새 애들 괴롭혔다더라. 여군 최초 중장 타이틀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봄. 군수부장 라인 타려다가 찍힌 거라던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팩트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만석 소장이 심어둔 댓글 부대와 여론전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었다. 계룡대 본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랍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박 중장은 흙탕물이 튄 전투복 바지를 털어내고 정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장관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방부 장관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 중장.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정치인이었다.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대신 그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말투로 박 중장을 압박했다. 자네 지금 정치를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비리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 그건 군 검찰이나 수사단이 할 일이야. 감찰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강을 바로잡는 게 주임무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조직을 찢어발기고 있어. 오늘 아침 국회 국방위 간사가 내게 전화를 했네. 육군이 콩가루 집안이냐고 묻더군. 최만석 소장 건드린 거 국감 시즌 앞두고 야당에 먹잇감 던져준 꼴밖에 안 돼. 장관님. 그들은 200억을 횡령했고 병사들에게 플라스틱 쪼가리를 입혔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증거 있나? 장관이 말을 잘랐다. 오늘 새벽 그 난리를 치고도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자네의 그 정의감은 존중하네만 결과가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야. 최만석이 어떤 놈인지 몰라? 육사 선후배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여의도에도 끈이 닿아 있어. 확실한 목을 칠 칼이 없으면 칼집에서 꺼내질 말았어야지. 장관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밀었다. 직무 배제 및 보직 해임심의 요청서. 내일까지 감찰 업무 중단하고 대기해.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전역하는 걸로 정리하지. 명예로운 퇴진으로 포장해 줄 테니. 박 중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명예.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관님, 저에게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는 자부심입니다. 3일만 주십시오. 뭐? 딱 3일입니다. 그 안에 최만석이 빠져나갈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물증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실패한다면 제 발로 군복 벗겠습니다. 그리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이등병으로 강등당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장관은 박 중장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장수의 살기였다. 좋아. 3일. 하지만 그동안 감찰실의 모든 공식 지원은 끊길 거야. 자네 혼자 힘으로 해봐. 사무실로 돌아온 박 중장을 맞이한 것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명훈 소령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감찰관들은 짐을 싸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박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책상 아래 금고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선 라인용 전화기였다.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냥 시작해. 타깃은 정민수.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박동훈 준이는 감찰실 내에서도 유령으로 통했다. 그는 공식적인 감찰 활동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해결사였다. 박 중장의 문자를 받은 그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결국 칼을 뽑으셨군. 그날 밤 10시. 대전의 한 외진 상가 주차장. 정민수 상사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 김철호 대령이 쥐어준 돈으로 빚을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 포금을 했다. 술에 취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검은색 승합차가 정 상사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2명이 정 상사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납치였다. 누구야? 살려줘. 차 안은 어두웠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동훈 준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 정 상사의 얼굴을 비췄다. 조용히 해, 정 상사. 나 누군지 알지? 정 상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감찰실의 저승사자 박준이었다. 술이 확 깼다. 준이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건 뭔가? 박준이가 태블릿 PC를 정 상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정 상사의 아내 명의 통장 내역과 그의 처남이 진 빚이 갚아진 송금 내역이 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김철호 대령과 정 상사가 포장마차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 파형이 보였다. 김철호 그놈이 널 살려줄 것 같나? 오늘 위기 넘겼으니 넌 이제 쓸모 없어진 사냥개야. 토사구팽. 김철호는 널 횡령의 주범으로 몰아서 혼자 독박 쓰게 만들 계획을 이미 세워뒀어. 군수참모부 내부 문건에 내 이름이 비리 혐의자로 올라가 있더군. 거짓말 마십시오. 대령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 김철호가 약속 지키는 거 봤어? 그는 자기 살려고 제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야. 박준희는 정 상사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정 상사의 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늘 낮 교문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내 딸 참 예쁘더군. 재능도 있고. 근데 아빠가 200억 횡령범으로 뉴스에 나오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예고 입시는커녕 손가락질 받으며 전학만 다녀야 할걸. 건드리지 마. 내 딸 건드리지 마. 정 상사가 발악하며 박준희에게 달려들었지만 좁은 차 안에서 제압당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박준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우린 내 딸 안 건드려. 김철호가 건드리지. 내가 입 다물고 감옥 가면 김철호는 비리 군인의 가족이라며 내 딸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평생 삥 뜯을 거야. 그게 놈들의 방식이야. 정 상사는 털썩 주저앉았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김철호에게 가도 죽고 감찰실에 가도 죽는다. 정 상사. 선택지는 하나야. 내부 고발자가 되어라. 그러면 박 중장님이 참작 사유 만들어서 실형은 면하게 해주실 거야. 딸 앞에서 실수한 군인은 될 수 있어도 범죄자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박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정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짜 물건 어디 있어? 김철호가 다 태워버리라고 했을 텐데 넌 겁이 많아서 차마 다 태우진 못했을 거야. 혹시 뭐를 보험용으로 남겨뒀겠지. 안 그래? 정 상사는 붉어진 눈으로 박준희를 올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지하 벙커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폐쇄돼서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입니다. 김 대령이 거기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우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숨겨두고 잠잠해지면 처리한다고. 출입구는 환기구 쪽 비상 통로만 열립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 상사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잘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지 마라. 오늘부터 감찰실 안전가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김철호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 박준희는 즉시 박 중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좌표 확보. 제2보급단 지하 폐벙커. 오늘 밤 끝장을 봅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약속된 3일 중 하루가 지나갔다. 이제 남은 시간은 48시간.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충남 계룡산 자락 지도에는 503관리 구역으로 표기된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진입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검은색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탑승한 감찰실 관용 차량이 위병소 차단봉 앞에 멈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역 깡패나 사설 경비업체가 아니었다. 완전 무장을 한 제2보급단 헌병들이 차단봉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작전 중을 알리는 붉은 경광봉을 들고 있었다. 박 중장은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정복 어깨의 별 3개가 가로등 불빛과 빗물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녀의 뒤로 박동훈 준이가 캠코더를 들고 내렸다. 길 비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헌병 소대장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시각부로 군수참모부장님 명에 의해 이 구역은 긴급 불용물자 처리 작전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인가된 차량 외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박 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동훈 준이에게 손짓했다. 박준희가 캠코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불이 들어왔다. 중위. 자네 이름과 군번대. 제2보급단 헌병소대장 중위 이상진입니다. 군번 18-103XX.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체증된다. 이상진 중위, 자네는 지금 육군 감찰 규정 제12조 감찰관의 부대 출입 권한을 군수참모부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자네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음을 입증할 문서가 있나? 작전 명령서 원본 확인했나? 중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전화로 지시받았을 뿐 문서를 본 적이 없었다. 군대 행정에서 근거 문서 없는 명령 수행은 독박을 쓰는 지름길이었다. 만약 문서 없이 내 앞을 막는다면 자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된다. 이 영상은 군 검찰단과 헌병 때의 증거물로 제출될 거다. 자네 장기 복무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옷 벗고 싶나? 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총알보다 치명적이었다. 장기 복무 옷 벗는다. 직업 군인에게 이보다 무서운 협박은 없었다. 중위가 마른 침을 삼켰다. 최만석 소장의 백보다 당장 눈앞의 규정 위반이 더 무서웠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쳤다. 차. 차단봉 올려. 바리케이드가 열렸다.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올랐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규정집 하나로 무장 병력을 뚫어냈다.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폐벙커 앞에 도착했다. 벙커 앞 공터에는 5톤 트럭 3대가 정차해 있었고 지게차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박스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우비를 입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심해서 실어. 낙하 사고 나면 보고서 써야 하니까. 박 중장의 차가 라이트를 켜고 들어오자 김 대령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는 박 중장에게 대충 경례를 했다. 실장님 기어이 오셨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당한 불용품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 소각장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공무 집행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김 대령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품에서 결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최만석 소장의 직인이 찍힌 폐기물 처리 승인서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이 물건들을 막아서면 오히려 박 중장이 월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박 중장의 귀에 속삭였다. 실장님, 트럭이 출발하면 끝입니다. 일단 나가면 민간 소각장으로 갈 텐데 거기서 태워버리면 죄도 안 남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헌병들도 김 대령 편이었다.
박 중장은 트럭 앞을 가로막는 대신 주머니에서 붉은색 스티커 뭉치와 봉인 테이프를 꺼냈다. 김철호 대령. 서류는 완벽하군. 하지만 절차 하나가 빠졌어. 뭐가 말입니까? 폐기물 관리 규정 제4조. 화학적 오염이 의심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물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기 전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 이 벙커 안에 보관된 물자들에서 유해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그냥 플라스틱 방탄판. 김대령이 아차하며 입을 다물었다. 박 중장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플라스틱? 자네 입으로 말했군. 서류에는 세라믹 복합재라고 되어 있는데 왜 플라스틱이지? 성분 불일치. 이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다는 증거일 수 있어. 박 중장은 박동훈 준이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전 트럭에 감찰 봉인 조치한다. 환경과학원 조사팀이 올 때까지 이 트럭들은 단 1m도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봉인을 뜯고 출발하면 군용물 무단 반출 및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민간 검찰에 고발하겠다. 김대령, 군법 말고 사회법으로 한번 붙어볼까? 김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감찰 봉인 테이프가 붙는 순간 그 물건은 증거물이 된다. 그걸 떼어내면 현행범이 된다. 이봐, 박 중장.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부장님이 알면. 부장님께 전해. 환경 문제 때문에 감찰실장이 목숨 걸고 막아서더라고. 자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박동훈 준이와 감찰관들이 트럭 적재함마다 출입 금지, 감찰 봉인이라고 적힌 붉은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 빗물에 젖은 테이프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트럭을 결박했다. 트럭 기사들이 시동을 껐다. 아니, 군인 양반들끼리 합의를 봐요. 우린 딱지 떼이기 싫으니까. 김대령은 씩씩거리며 최만석 소장에게 전화를 걸러 구석으로 갔다. 박 중장은 봉인된 트럭 앞에 버티고 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꼬박 이 비를 맞으며 트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계룡대 대강당.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 주재 하에 전방 군단장부터 후방 사령관까지 100여 명의 별들이 모였다. 최만석 소장은 눈이 퀭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트럭이 묶였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의 중장 역시 직권남용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 믿었다. 회의를 시작한다. 먼저 군수참모부 동계 피복 보급 계획 보고해. 참모총장의 말에 최 소장이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박성의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밤샘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총장님, 긴급 의제 상정을 요청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총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 실장, 자네 지금 감찰 조사 대상 아닌가? 자중하고 대기하라고 했을 텐데.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장병 5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먼저 보고드려야겠습니다. 딱 5분만 주십시오. 이 보고가 거짓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급장을 반납하고 전역하겠습니다. 총장은 박 중장의 결기 어린 눈빛을 보았다. 잠시 침묵하던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5분이다. 해봐. 박 중장은 단상에 올랐다. 총을 꺼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방탄판 성분 분석 결과표. 왼쪽에는 국방규격서상 기준치, 오른쪽에는 어젯밤 트럭에서 샘플링한 물건의 분석치가 떴다. 세라믹 함유량 98% 대 5%. 방호 가능 탄종 5.56mm 소총탄 대 권총탄 관통. 장내가 술렁였다. 5%? 저게 방탄복이야? 두 번째 슬라이드. 자금 흐름도. 복잡한 그래프였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수성무역에서 나온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최만석 소장의 1,000명의 계좌로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김철호 대령의 유흥비로 쓰인 내역. 최만석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거 조작입니다. 감찰실장이 불법 사찰로 얻은 자료를 짜깁기한 겁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박 중장은 대답 대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정민수 상사와 김철호 대령의 대화 녹취였다. 정 상사, 내가 입 다물면 내 딸은 살아. 연금도 지켜주고. 근데 불면 너는 횡령범 되는 거야. 알지? 적나라한 협박. 군인의 명예를 담보로 한 가장 저열한 거래. 회의장에 모인 장군들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군인이었다. 부패할 수도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부하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군대라는 조직에서 용납받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박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만석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 불량 방탄판을 전략적 원가 절감이라고 보고서에 쓰셨더군요. 묻겠습니다. 전시에 적탄이 날아올 때 우리 병사들에게 이건 원가 절감된 방탄복이니 살살 맞아라라고 명령하실 겁니까? 최 소장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다. 참모 총장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툭툭. 그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헌병감. 예, 총장님.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 지금 당장 회의장에서 내보내.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실로 인계해. 내 눈앞에서 치워. 헌병들이 최 소장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너무나 명백한 팩트 앞에서 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 달 후, 육군본부 감찰실.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은 텅 빈 책상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사건은 일파만파였다.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은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뇌물 액수가 너무 크고 민간 업체와 결탁한 혐의가 짙어 서울중앙지검 방산비리 수사부로 이첩되었다. 이제 그들은 군법이 아닌 더 가혹한 사회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민수 상사는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복은 벗어야 했지만 연금은 지켜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철물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박성의 중장.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책임을 져야 했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를 불렀다. 박 중장. 자네 공은 인정해. 하지만 과정이 너무 거칠었어. 야밤에 부대를 봉쇄하고 내부 비리를 외부에 유출할 위험을 초래했네. 군의 지휘 체계를 흔든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나. 박성희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저녁 지원서 가져왔습니다, 장관님. 장관은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명을 했다. 조직의 논리였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함께 사라져야 조직은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박 중장은 짐 상자 하나를 들고 본청을 나섰다. 화려한 저녁식도 의장대에 사열도 없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이명훈 소령과 박동훈 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장님. 아니 장군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이 소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중장은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이 소령. 군인은 말이야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 거야. 전리품 챙기려고 들면 그때부터 추해져. 나는 이겼고 놈들은 졌어. 그거면 충분해.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악수를 청했다. 박준이. 자네는 남아서 끝까지 지켜봐. 또 다른 최만석이 나오면 그때는 자네가 막아. 알았나? 명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중장은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대 불량 방탄판 납품 비리를 주도한 현역 장성 등이 오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는 볼륨을 조금 높이고 엑셀을 밟았다.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이 그녀의 차를 알아보고 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박성희는 창문 너머로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백미러 속에서 계룡대의 거대한 본청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군 생활 35년. 화려한 훈장보다 오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저 뉴스 한 줄이 그녀에게는 가장 값진 저녁 선물이었다.
차는 위병소를 빠져나가 민간 도로로 합류했다. 퇴근길 차량들의 붉은 미등 속으로 그녀의 차도 평범하게 섞여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군대의 명예는 저 거대한 병영 안에 남아 묵묵히 제 몫을 다할 것이다. 흙먼지 낀 낡은 트럭을 몰고 막내 아들의 면회를 간 칠순의 아버지.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때 가해 선임이 면회실까지 따라 들어와 아버지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립니다. 아, 냄새. 할아버지, 다음부턴 이런 거 싸오지 말고 피자나 사 오십시오. 돈 없으면 그냥 오시질 말든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본 아버지.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작은 대대 연병장으로 들이닥친 검은 세단과 방첩사 요원들의 행렬. 모두가 무시했던 낡은 트럭 앞에서 쓰리스타 장군이 거수 경례를 올리는 순간 부대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 그리고 썩어빠진 군대를 뒤집어 엎는 압도적인 참교육.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철원 영하 18도의 혹한. 제3보 병사단 예하 GOP 대대의 주말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 있었다. 위병소 앞 주차장 구석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청색 1톤 트럭 한 대가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를 멈추고 주차되었다. 적재함에는 팔다 남은 배추 시래기와 흙 묻은 삽자루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노인 박무일은 낡은 갈색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평생 화천 산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의 거친 손은 추위에 빨갛게 트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면회 신청서를 꺼내 위병소로 향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막내. 박진수 면회 왔는데. 박무일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노인의 행색을 힐끔거리더니 사무적인 태도로 행정반에 무전을 쳤다. 잠시 후 면회실. 박무일은 집에서 가져온 보온병과 라겔락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난방이 부실한 면회실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철문이 열리고 막내 아들 박진수 이병이 들어왔다. 아버지. 진수였다. 하지만 박무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들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다.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끌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 참혹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왼쪽 눈 밑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파운데이션으로 어설프게 가려져 있었다. 네 얼굴이 와 그라노. 박무일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작업하다가 좀 부딪혔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다리는? 예. 아, 이것도.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거짓말이었다. 박무일은 평생을 흙과 싸우고 젊은 시절엔 북파 공작원으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다. 저건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다. 군화발로 짓밟힌 타박상의 흔적이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전투복 상의를 풀어 헤친 병사 3명이 들어왔다. 진수의 맞선임 최다로 상병과 그 무리였다. 박진수. 면회 왔냐? 최다로는 짝다리를 짚고 껌을 씹으며 다가왔다. 진수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상병 최다로님 안녕하십니까? 앉아. 아버님 오셨는데 분위기 잡지 말고. 우리가 뭐 깡패냐? 최다로는 박무일 맞은편 의자를 발로 툭 차서 빼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님 되십니까? 진수 맞선임입니다. 그렇네만. 박무일은 묵묵히 최다로를 응시했다. 눈빛이 불량하고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부류였다. 최다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라겔락통을 멋대로 열었다.
안에는 투박하게 썬 고구마와 김치, 그리고 식은 닭백숙이 담겨 있었다. 와, 이거 뭡니까? 닭백숙? 요즘 군대 PX 가면 냉동치킨 널렸는데 굳이 이런 걸. 그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 냄새가 좀. 아버님, 혹시 차에 뭐 싣고 오셨습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똥차 한 대 서 있던데 거기서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요.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욕이었다. 최상병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어허, 이 새끼가. 어른이랑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너 요즘 많이 풀렸다? 최다로가 정색하며 진수의 정강이를 테이블 아래에서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진수가 신음을 삼켰다. 박무일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다. 아버님. 최다로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수가 집에서는 귀한 아들일지 몰라도 여기선 구멍입니다. 제가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교육 중인데 이렇게 촌티 나는 거 싸들고 오시면 애가 더 힘들어집니다. 눈치 좀 챙기. 그는 먹던 닭다리를 다시 통 안에 툭 던져 넣었다. 진수야, 아버님 가실 때 기름값이라도 쥐어드려라. 차 퍼지겠다. 그리고 너 오늘 저녁 점호 끝나고 세탁실로 와라. 정신교육 좀 다시 해야겠다. 최다로는 낄낄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냄새 배겠네. 가자. 그들이 사라지자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가세요. 제발. 박무일은 말없이 떨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다. 진수야. 네. 참는 게 효도가 아니다. 박무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져온 음식은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1시간 뒤에 다시 오마. 예. 어딜 가시게요? 청소 좀 하러 간다. 박무일은 면회실을 나갔다. 트럭에 올라탄 그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필승. 아버지, 큰아들 태성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7기동 군단장 박태성이었다. 태성아. 예,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지금 태연이 데리고 철원 3사단 22연대 3대대 앞으로 와라. 3사단이면 막내 있는 곳 아닙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개처럼 맞고 있더라. 그리고 내 애비가 거름 냄새 난다고 조롱당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박태성의 목소리가 극도로 낮게 깔렸다. 그것은 장군의 목소리가 아닌 맹수의 으르렁거림이었다. 어떤 새끼입니까? 상관없다. 대대장부터 2등병까지 이 부대 전체가 썩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뼈도 못 추리게 밟아라. 태연이한테는 방첩사 감찰팀 꾸려오라고 해. 비리 냄새가 진동을 하더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딱 4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무일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오후 4시. 제3보 병사단 22연대 3대 대장실. 대대장 김영수 중령은 나른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주말이라 상급 부대 터치도 없고 당직 사관에게 모든 걸 맡겨둔 채였다. 따르릉. 군용 직통 전화가 울렸다. 3사단장 전속부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충성. 사단장님 전속부관입니다. 귀부대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 상황이라니? 특이사항 없는데? 주말 개인 정비 중이야. 대대장님,
지금 7군 단장님 차량과 국군방첩 사령부 수사단 차량이 귀 부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떴습니다. 사단장님도 지금 놀라서 출발하셨습니다. 김영수 중령은 벌떡 일어났다. 뭐? 7군 단장? 박태성 중장님 말이야? 거긴 경기도 이천이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모릅니다. 아무튼 좌표가 3대대 위병소로 찍혔습니다. 빨리 대비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김영수 중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7군 단장 박태성. 육군 내에서 불도저로 불리는 강성 지휘관. 게다가 방첩사 수사단까지.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나 당직 사령. 전 병력 집합시켜. 연병장 청소하고 간부들 전원 전투복 환복해. 빨리. 비상이 걸렸다. 생활관에서 뒹굴던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최다로 상병도 투덜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아 씨발, 주말에 뭔 난리야. 누가 온다고? 야, 빨리 쓸어. 저기 위병소 앞에 있는 똥차부터 좀 치우라 그래. 최다로는 위병소 구석에 여전히 주차된 박무일의 트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저 노인네는 아직도 안 갔어? 야, 가서 차 빼라고 해. 장군님 오시는데 길 막잖아. 그때였다. 지평선 너머 도로에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광등을 번쩍이는 헌병 사이카 2대가 길을 열었고 그 뒤로 칠흑 같은 에쿠스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범퍼에 달린 성판이 붉은 빛을 받아 번쩍였다. 별 3개. 중장.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따르고 있었다. 이번엔 준장. 그리고 그 뒤로 국군방첩 사령부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스타렉스 3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위병소가 열리고 차량 행렬이 연병장 사열대 앞에 멈춰 섰다. 김영수 대대장과 간부들이 사색이 되어 도열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김영수. 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 리무진 뒷문이 열렸다. 188cm의 거구. 꽉 끼는 전투복. 박태성 중장이 내렸다. 그는 김영수 중령의 경례를 받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위병소 구석의 낡은 트럭에 고정되어 있었다. 뒷차에서 내린 박태현 준장. 국군방첩 사령부 감찰처장인 그는 차가운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형의 뒤를 따랐다. 군단장님? 김영수 중령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두 장군은 대대장을 스쳐 지나가 성큼성큼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연병장에 모인 400여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트럭 문이 열리고 박무일이 천천히 내렸다. 최다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까 자신이 걸음 냄새난다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었다. 박태성 중장이 노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신고합니다. 중장 박태성 아버지의 명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이어 박태현 준장도 칼같이 경례했다. 필승. 준장 박태현 방첩사 요원 대동하여 도착했습니다. 정적. 연병장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김영수 대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아버지? 저 촌노가 3스타 1스타의 아버지라고. 최다로의 손에서 빗자루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됐다. 아까 뱉었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기름값이라도 쥐어드려라. 똥차 교육 좀 시켜야겠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하지만 칼바람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살갗을 베고 있었다. 박무일은 아들들의 경례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병장 구석에 얼어붙어 있는 최다로와 눈을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농부의 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였다. 박무일이 손가락으로 김영수 대대장을 가리켰다. 대대장. 예. 예. 대대장 중령 김영수. 김영수가 튀어와 박무일 앞에 섰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자네 부대는 면회 온 부모한테 협박도 하고 거지 취급도 하나 보지. 박태성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영수를 내려다보았다. 김중령. 예. 군단장님. 방첩사 감찰팀. 예.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요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이 부대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기능 정지시킨다. 행정반, 지통실, 탄약고, 군수가 전부 봉쇄해. 서류 한 장, 볼펜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박태성이 최다로가 서 있는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서 있는 저 상병놈. 당장 끌고 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가 연병장을 지배했다. 방첩사 요원 2명이 최다로에게 다가갔다. 최다로는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요원들은 능숙하게 최다로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사열대 앞으로 끌고 왔다. 나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최다로가 발버둥 쳤지만 요원들의 소나기 힘은 무시무시했다. 그는 박태성 중장과 박무일 노인 앞에 무릎 꿇려졌다. 박태성 중장은 허리를 숙여 최다로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최다로냐? 그렇습니다. 내 동생 진수한테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기름값이나 받으라고 했다고. 박태성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라산 같았다. 저는 그냥 장난으로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장난? 박태성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군단장이 직접 와서 내 장난 받아주니까 좋나? 어디 한번 계속해봐. 지져보라고. 그때 옆에 서 있던 박태현 준장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형님,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태현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김영수 대대장과 최다로를 번갈아 보았다. 오는 길에 방첩사 전산망으로 이 부대 관련 민원과 인트라넷 기록을 좀 훑어봤습니다. 아주 재밌더군요. 박태현이 화면을 띄워 대대장에게 보여주었다. 김영수 중령. 작년 11월 부대 난방유 2000리터가 서류상 누유로 처리됐더군요. 근데 같은 날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 면세유가 대량으로 풀렸다는 지역 경찰 첩보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김영수 대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건 행정착오가. 착오? 행정착오로 500만 원이 자네 차명 계좌로 입금되나? 박태현의 시선이 이번엔 최다로에게 향했다. 그리고 최다로 상병. 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접속 기록이 부대 사이버 방호센터에 다 잡혀 있더군. 후임들 월급 카드 뺏어서 충전했지? 그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어. 이건 군법 이전의 사회법으로도 구속감이야. 최다로는 숨이 턱 막혔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들이 별들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듯 드러나고 있었다. 이 시간부로 이 부대에 대한 정밀 감찰을 실시한다. 박태현 준장이 선언했다. 단순한 소원 수리가 아니다. 요원들이 10일로 면담한다. 피해 사실 있는 병사들은 전부 말해라. 보보? 걱정 마라. 가해자들은 오늘부로 이 부대에서 영원히 격리될 테니까. 헌병대장. 박태성 중장이 소리쳤다. 예. 군단장님. 대대장 김영수, 상병 최다로.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본부중대장. 긴급 체포해. 혐의는 직권남용, 횡령, 특수폭행,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실시. 철커덕. 은색 수갑이 김영수 중령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대장이 그것도 자신의 연병장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에 병사들은 경악했다. 최다로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추태였다. 박무일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시끄럽다. 치워라. 노인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짐짝처럼 그들을 승합차에 쳐넣었다. 문이 닫히고 연병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공포였지만 동시에 억눌려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였다. 병사들 틈에 서 있던 박진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위해 보여준 이 압도적인 힘과 정의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박태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단 오늘 저녁은 편히 쉬어라. 내일부터 이 부대는 새로 태어난다. 이상. 병사들이 흩어지고 박무일과 두 아들 그리고 진수만이 사열대 앞에 남았다. 아버지. 진수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박태성이 성큼성큼 다가가 막내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진수야. 형이 너무 늦었다. 형. 박태현도 다가와 진수의 멍든 얼굴을 어루만졌다. 어떤 놈이 때렸는지 다 말해. 법으로 조질 수 있는 건 다 조져줄 테니까. 박무일은 트럭에 기대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후.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끝난 게 아니다. 박무일이 나직하게 말했다. 대대장 놈 하나 잡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기름 빼돌린 놈이 있으면 그걸 받아준 놈이 있고 눈 감아준 놈이 있다. 위로 올라가야 해. 박태현이 안경을 고쳐 썼다. 맞습니다. 김영수 중령 계좌 상납 고리가 보입니다. 연대장,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성의 눈빛이 다시 흉흉해졌다. 어디까지 연결돼 있든 상관없어. 내 동생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은 군복 벗는 걸로 안 끝난다. 그날 밤 3대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방첩사 요원들이 압수한 서류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김영수 중령의 입에서는 줄줄이 윗선의 이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제22연대장 민창기 대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더 거대한 그림자. 호랑이 가족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제3보 병사단 22연대 본청.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연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밤새 3대대에서 대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나갔다는 소식은 이미 연대장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대장실. 민창기 대령은 핏발선 눈으로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다. 지잉. 종이 갈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김영수 이 멍청한 새끼. 혼자 죽을 것이지 설마 다 불어버린 건 아니겠지? 민창기는 성림 유통과의 이면 계약서 그리고 차명 계좌가 적힌 수첩을 파쇄기에 밀어넣었다. 불안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라면 지휘 책임 정도로 끝나겠지만 군수 비리가 터지면 옷을 벗는 건 기본이고 쇠고랑을 차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잡았다. 주임원사. 위병소 상황 어때? 헌병 때 애들 안 왔지? 예, 아직 특이사항 없습니까? 쾅. 인터폰 너머에서 굉음과 함께 주임원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연대장님. 방첩사입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민창기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박태현 준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파쇄기 앞에 멈춰 섰다. 아직 반쯤 갈려 들어가는 종이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증거인멸. 아주 교과서적이십니다. 민창기 대령님. 주 준장님. 여긴 제 관할입니다. 절차도 없이 이렇게. 민창기가 기어들어가듯 항변했다. 계급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원스타 앞에서 대령은 고양이를 만난 쥐나 다름없었다. 절차? 박태현 뒤에서 굵직한 저음이 들려왔다. 박태성 중장이 뒷짐을 진 채 들어왔다. 188cm의 거구가 문틀을 가득 채웠다. 삼성 장군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민창기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7군단장님을 뵙. 앉아. 박태성이 짧게 끊었다. 민창기는 엉거주춤하게 다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박태성은 민창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다. 연대장 대령 민창기. 자네가 이 연대의 왕인가 보지. 부하들이 먹을 고기 팔아먹고 얼어 죽지 말라고 준 기름 팔아서 배 채우는 왕. 오해십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영수 중령이 독단적으로. 김영수가 자백했다. 박태현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던졌다. 화면에는 김영수 중령의 자필 진술서가 띄워져 있었다. 매달 22연대장 민창기 대령에게 현금 300만 원과 양주 2병을 상납했습니다. 상납 장소는 연대장 관사 주차장이었으며 민창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건 모함입니다. 김영수 그놈이 살려고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모함이라. 박태현은 안경을 고쳤으며 민창기의 개인 관물대로 다가갔다. 열어. 거긴 제 사적인 물품들이. 부수기 전에 열어. 민창기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띠띠띠리릭.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골프 가방과 고급 양주 박스들이 가득했다. 박태현은 익숙한 듯 양주 박스 하나를 꺼내 바닥에 뒤집었다. 술병은 없었다. 대신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상품권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와, 연대장 월급으로 양주 박스에 현금을 채워 넣으시나 봅니다. 박태현이 비소했다. 이래도 모함입니까? 박태성 중장이 민창기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손이 민창기의 어깨에 견장, 대령 계급장을 툭툭 쳤다. 군인의 명예를 돈이랑 바꿨군. 이 무궁화 3개가 아깝다.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민창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태성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제 위에도 있습니다. 저도 시켜서 한 겁니다. 박태성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 5군단 군수처장 유석호 준장님. 그분이 시키신 겁니다. 이 라인은 10년 넘은 카르텔입니다. 저는 그냥 중간책일 뿐입니다. 유석호. 박태성은 익숙한 이름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다. 육사 동기이자 군내 사조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던 정치군인. 유석호라. 박태성이 민창기를 발로 밀어냈다. 헌병, 이 새끼 끌고 가. 혓바닥 놀리지 못하게 독방에 처박아둬. 국방부 검찰단 오기 전까지 내 허락 없이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예. 헌병들이 민창기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5군단 사령부가 있는 포천 방향의 하늘이 흐렸다. 태연아. 예, 형님. 석호 그 새끼 내 동기다. 알고 있습니다. 봐주실 겁니까? 박태성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는 살기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내 손으로 목을 쳐야지. 그게 동기에 대한 예의 아니겠냐. 같은 시각 3대대 지하 유치장 겸 조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3대대의 실세이자 왕이었던 최다로 상병은 지금 젖은 낙엽처럼 떨고 있었다. 독방은 차가웠고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와서 구해줄까 기대했지만 들어오는 건 서슬퍼런 방첩사 수사관들 뿐이었다. 철문이 열렸다. 이번엔 달랐다. 수사관 뒤로 중년의 남녀가 들어왔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와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최다로의 부모였다. 아버지는 서울의 꽤 큰 중견기업 임원이었다. 엄마, 아빠. 최다로가 울음을 터뜨리며 철창으로 달려들었다. 다로야. 어머니가 달려와 철창을 잡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을 왜 이런 데 가둬? 당신 뭐 해요? 변호사 불렀어요? 최다로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뒤에 서 있는 수사관에게 소리쳤다. 당신들 소속이 어디야? 내 아들이 살인을 했어. 뭘 했어? 일개 병사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영창에 가둬?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낡은 점퍼에 흙 묻은 바지. 박무일이었다. 그는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누구냐니? 죄 지은 놈 애비다. 최다로의 아버지가 박무일을 훑어봤다. 당신은 뭐야? 이 부대 관리관이야? 비켜. 대대장 나오라 그래. 대대장은 지금 수갑 차고 조사받는 중이라 못 나온다. 박무일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다툰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때리고 뺏고 짓밟았지. 이 노인 내가 미쳤나? 증거 있어? 우리 다로가 얼마나 착한 앤데. 어머니가 악을 썼다. 그때 박무일 뒤에서 박태연 준장이 걸어 나왔다. 어깨에 별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박태연이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최다로 부모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아드님이 후임병들 돈 3,500만 원 갈취해서 도박한 내역, 폭행 진단서, 그리고 피해 병사 120명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최다로 아버지는 준장 계급장을 보고 흠칫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지위를 믿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장군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애들끼리 그러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범죄 취급합니까? 제가 다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갚아? 박무일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돈으로 다 되면 내 아들 멍든 가슴은 얼마면 되겠나? 내 앞에서 날거름 냄새난다고 조롱하던 내 아들 주둥이는 얼마면 살 수 있나? 뭐요? 잘 들어라. 여긴 군대다. 사회에서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던 그 잣대, 여기선 안 통한다. 박태연이 차갑게 덧붙였다. 아드님은 군사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민간 변호사? 불러보십시오. 군검찰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회사 세무조사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드님 도박 자금 출처 아버님 차명 계좌에서 나온 것 같던데. 최다로 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철창 안에 최다로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뒷배가 무너졌다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3대대 병영식당. 점심시간. 병사들은 식판을 들고 눈을 의심했다. 그동안 멀건 국물뿐이던 똥국 대신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나왔다. 말라비틀어진 조기 튀김 대신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과 신선한 상추쌈이 배식대에 가득했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간부들이 빼돌리려던 정량 식자재가 풀린 것이다. 와, 미쳤다. 이게 군대 밥이냐?
고기가 안 줄어들어. 계속 퍼줘. 병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들 틈에 박진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식판에는 취사병이 몰래 더 얹어준 계란 후라이가 2개나 있었다. 진수야, 많이 먹어라. 맞은편에 앉은 분대장이 자신의 우유를 진수에게 건넸다. 평소엔 진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그였다. 아, 아닙니다. 김 병장님 드십시오. 아니야, 먹어.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씩 말을 거들었다. 야, 진짜 진수 아니었으면 우리 전역할 때까지 쓰레기 밥 먹을 뻔했다. 최다로 그 새끼 영창 가는 거 봤냐? 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 진수야, 아버지 진짜 멋있으시더라. 나 소름 돋았잖아. 진수는 울컥했다. 단순히 장군의 아들이라서 대우받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부대를 바꿨고 동료들이 그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진수는 크게 밥 한 숟갈을 떠넣었다. 터진 입술이 쓰라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밥맛이 달았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식당 구석 임시 대대장으로 파견된 방첩사 소속 중령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군인은 밥심이지. 먹인 만큼 싸우는 법이다.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사령부. 군단 군수처장 유석호 준장은 초조하게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책상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3사단 22연대가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다. 민창기 대령이 체포됐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 줄은 몰랐다. 7군단장 박태성. 육사 동기이자 생도 시절부터 앙숙이었던 그 불도저가 칼을 갈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따르릉. 비화 전화기가 울렸다. 유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유장군, 나다. 국방부 차관. 아, 차관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박태성 중장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군단 예하 부대를 헤집어 놓고. 입 다물어. 수화기 너머로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놈이 싼 똥 치우느라 내가 죽을 맛이다. 민창기 그놈이 다 불었어. 내가 성림 유통이랑 짜고 불량 부동액 납품받은 거, 그리고 그 리베이트로 골프장 회원권 산 것까지 싹 다. 그건. 박태성이 지금 증거 다 잡고 움직이고 있어. 방첩사까지 끼고 있다고. 나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옷을 벗든 박태성 바지가랑이를 잡든. 끊어. 전화가 끊어졌다. 유석호는 망연자실했다. 끈 떨어진 연신새였다. 박태성. 이 독종 새끼. 그는 이를 악물고 박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라는 명분으로 읍소라도 해볼 생각이었다. 신호가 가고 박태성이 전화를 받았다. 태성아. 나 석호다. 오랜만이다, 친구야. 유석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수화기 너머는 침묵이었다. 들었어. 3사단 일 때문에 고생한다며? 그 밑에 애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내 관할이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까 우리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할까? 잠시 후 박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였다. 석호야. 말해. 너랑 나랑 먹는 밥값이 다르더구나. 무슨 소리야? 내 병사들은 썩은 배추에 물 탄 국 먹을 때 너는 리베이트 받아서 호텔 뷔페 먹었지? 야, 오해라니까. 그건 밑에 애들이. 내 동생 진수가 내가 납품 승인한 그 불량 부동액 때문에 한겨울에 난방 꺼진 내무반에서 떨면서 잤다. 그게 오해냐? 유석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태성아. 우리 동기잖아.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 보상할게. 옷 벗으라면 벗을게. 감옥만 안 가게 해줘. 옷은 당연히 벗는 거고. 박태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 5군단 정문이다. 나와라. 헌병대 보내서 끌고 나오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 유석호는 창밖을 내다봤다. 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과 헌병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7군단장의 성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수갑을 들고 대기 중이었다. 아! 유석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끝이었다.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전방 병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난방과 식사를 건드린 죄. 그리고 하필이면 그 피해자가 저승사자 박태성의 동생이었다는 불운. 유석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권총이 보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투모를 썼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것이었다. 정문 앞. 박태성은 차에서 내려 유석호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동기의 초라한 몰락.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체포해. 박태성의 짧은 명령에 방첩사 요원들이 유석호에게 다가갔다. 준장 유석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군형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유석호는 박태성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성아. 미안하다. 미안해할 대상이 틀렸다. 박태성은 차갑게 돌아섰다. 전방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한테 빌어라. 평생. 유석호가 연행되고 박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태연아. 예, 형님. 이제 머리는 잘났다. 하지만 몸통이 남았어. 몸통이라뇨? 유석호가 챙긴 그 많은 돈 혼자 다 먹었을 리가 없어. 국방부 조달본부 그리고 정치권 로비장부. 그거 찾아야 한다. 그때 박태성의 폰이 울렸다. 아버지 박무일이었다. 예, 아버지. 유석호 체포했습니다. 수고했다. 근데 태성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지금 뉴스 봐라. 박태성이 급히 차 안에 DMB를 켰다.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7군단장의 월권 수사 논란 감찰 착수. 지휘권 남용 여부 조사. 단독 야당 의원 박태성 중장 사적 복수 위해 군 병력 동원 의혹 제기. 박태성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이 새끼들 봐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박태연이 안경을 벗으며 눈을 빛냈다. 예상했습니다. 유석호 라인이 정치권에 끈을 대고 있었군요. 역공을 하시겠다. 박무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쫄지 마라. 내가 팩트만 쥐고 있으면 국민은 내 편이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던 박무일이 말했다. 나도 이제 슬슬 몸 좀 풀어야겠구나. 내 옛날 수첩에 재밌는 이름들이 좀 있었는데 말이야. 전설의 북파 공작원 백호 박무일이 움직일 차례였다. 싸움은 군 부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만석 의원은 집무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혀를 찼다. 뉴스특보 7군단장 박태성 중장, 군수비리 수사 강행. 국방부 지휘권 남용 우려. 쯧쯧, 박태성 이 무식한 양반. 군인이 총칼만 쓸 줄 알았지 정치를 모르네. 강만석은 인터폰을 눌렀다. 보좌관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 넣어. 군 기강 문란으로 박태성 직무 정지시키라고 압박하라고. 그리고 언론사에 소스 더 뿌려. 사적 복수를 위해 예하 부대를 사병화했다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여.
강만석 의원. 그가 바로 유석호 준장의 뒷배이자 군납 비리 카르텔의 정점이었다. 성림유통으로부터 매달 거액의 후원금을 챙겨온 그에게 박태성의 칼날은 자신의 밥줄을 끊으려는 시도였다. 다음 날 여론이 술렁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는 장군이 자기 가족 건드렸다고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것도 갑질이다라는 여론 조작 댓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감찰관실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 7군단 사령부로 감찰팀을 보내 박태성의 지휘 조치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7군단장실. 박태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형님. 박태연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에 든 태블릿 PC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만석 의원실입니다. 유석호와 성림유통 뒤를 봐주던 게 그쪽입니다. 지금 언론 플레이 주도하는 것도 그 잡놈이고요. 정치꾼 새끼들이 감히 군인의 명예를 건드려. 박태성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그 새끼 멱살은 잡고 나간다. 진정하십시오. 형님이 지금 움직이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립니다. 정치 개입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린 집니다. 박태연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다. 상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었다. 그때 박태성의 한라인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성아. 뉴스 보고 있다. 아버지 박무일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틈을 보였습니다. 저들이 저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박무일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시끄럽다. 너는 내 할 일이나 해라. 군인이 정치 신경 쓰면 나라 망한다. 하지만 똥파리는 똥파리 잡는 약이 따로 있는 법이다. 넌 전방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애비가 서울 구경 좀 가야겠다. 예? 서울이라뇨? 전화가 끊어졌다. 박무일은 비닐하우스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훈장증 하나와 빛바랜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넘기자 1980년대 작성된 펜글씨들이 빼곡했다. 당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군 내부의 비밀, 그리고 그가 목숨을 구해줬던 인물들의 명단이었다.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펴고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길게 갔다. 여보세요. 중후하고 위험 있는 노인의 목소리. 현재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마쿠 실세이자 전직 국방부 장관 김재현이었다. 김 장관. 나야. 박무일.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박 상사? 자네가 살아있었나? 살아있으니까 전화를 했지. 거두절미하고 내일 시간 좀 비워둬라. 내가 30년 전에 내 덕에 살았던 목숨값 이제 좀 받아야겠다.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 송원. 가장 은밀한 방 매화실의 문이 열렸다. 낡은 점퍼 차림의 박무일이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정장 차림의 노신사 김재현 전 장관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박무일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낮잡아 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경외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오랜만일세. 백호. 김재현이 손을 내밀었지만 박무일은 악수 대신 자리에 털썩 앉아 소주병을 땄다. 백호는 죽었어. 지금은 시래기 농사 짓는 박노인이다. 그렇군. 자네 아들들이 이번에 큰일을 벌였더군. 박태성 중장이 자네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무일은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강만석이라는 놈, 내가 키운 놈이라며? 김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강만석 의원은 김재현 계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정치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챙겨줄 사람은 챙겨줘야. 탁. 박무일이 낡은 수첩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정치? 개나 주라고 해. 30년 전 휴전선 철책에서 내가 지뢰 밟고 살려달라고 질질 짤 때 내가 내 다리 내놓고 널업고 나왔지. 그때 내가 뭐라 했나. 평생 군인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 박무일의 눈빛이 김재현을 꿰뚫었다. 근데 내가 키운 놈이 내 아들이 지키는 병사들 밥그릇에 똥을 뿌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내 큰아들을 매장시키려 해. 박 상사, 그건 오해야. 강 의원이 좀 과하긴 했지만 이 수첩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박무일이 수첩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80년대 북풍 공작, 방산 비리 원조, 그리고 내가 덮었던 사고들. 내가 입 다물고 산 건 군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근데 이제 그 명예가 썩었어. 김재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무일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사는 다시 쓰여야 할 판이었다. 원하는 게 뭔가. 강만석이 모가지를 쳐라. 그리고 내 아들들 건드리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다. 박무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뉴스 기대하마.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속보 여당 중진 김재현 상임고문 군수 비리 비호 세력 엄단해야. 사실상 강만석 의원 손절. 단독 강만석 의원실 압수수색. 방첩사 검찰 합동수사단 성림 유통 리베이트 장부 확보. 국회의원회관. 강만석 의원은 TV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김 장관님이 왜? 도대체 왜 나를 버려? 으악.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푸른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사이로 박태현 준장이 걸어 들어왔다. 강만석 의원님. 국군방첩사령부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예정입니다. 가시죠. 강만석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현역 의원을. 군인 밥그릇 걷어차고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박태현이 싸늘하게 웃었다. 여의도 밥보다 콩밥이 더 입에 맞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강만석 의원과 성림유통 대표 그리고 5군단 군수처장 유석호까지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구속되었다. 3사단 22연대장 민창기와 대대장 김영수는 파면과 동시에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대망의 날이 밝았다. 국방부 대회의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원래라면 박태성 중장의 문책을 논의했을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단상에 서서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3사단 군수비리 사건은 우리 군의 치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정 능력을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 7군단장 박태성 중장과 방첩사 박태현 준장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박태성과 박태현은 웃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경례를 붙였다. 그 박수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았던 병사들을 향한 위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로비. 수많은 기자가 박태성 중장을 에워쌌다. 장군님, 이번 수사가 사적 복수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박태성은 걸음을 멈췄다. 190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기자들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내 동생이 맞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인정한 것인가? 하지만
박태성의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동생입니다. 내 동생이 겪은 일은 여러분의 아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7군 단장이기 이전에 군복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부당함과 싸웠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한 기자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께서 전설적인 군인이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박태성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 아버지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철원에서 시래기 농사를 짓는 자랑스러운 농부이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태성은 경례를 붙이고 차에 올랐다. 그 시각 철원의 비닐하우스에서 라디오로 그 방송을 듣고 있던 박무일은 픽 웃으며 라디오를 껐다. 싱거운 놈. 그는 묵묵히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다. 그의 등 뒤로 겨울 바람이 불어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철원에도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철책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제3보 병사단 22연대 3대대.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진 생활관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병영식당에는 맵기 신선한 고기와 과일이 올라왔다.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내무반에서 병사들은 꿀잠을 잤다. 박진수는 이제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박 일병님, 작업 나가십니까? 신병이 씩씩하게 격려했다. 진수의 얼굴에서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살도 제법 올라 건강해 보였다. 그래. 야, 너 장갑 얇다. 내 거 껴라. 진수는 자신의 털장갑을 벗어 신병에게 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받아 임마. 손 트면 아프다. 그리고 선임 눈치 보지 말고 힘들면 말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후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갚는 길이라 믿었다. 주말. 박무일의 비닐하우스 앞 평상.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낡은 트럭 옆에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과 세단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아따, 고기 죽이네. 태성아, 뒤집어라. 탄다. 박무일이 상추를 털며 말했다. 예, 아버지. 대한민국 육군 7기동 군단장 박태성 중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다. 형님, 가위 좀 주십시오. 제가 자르겠습니다. 방첩사 요직을 두루 거친 박태현 준장이 집게를 들고 거들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온 박진수가 쌈장을 나르고 있었다. 진수야, 많이 먹어라. 부대밥 맛있어졌다며? 예. 요즘은 살쪄서 걱정입니다.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부자가 둥근 상에 둘러앉았다. 소주잔이 채워졌다. 자, 받거라. 박무일이 잔을 들었다. 고생들 했다. 다들 제자리에서 제목 사느라 욕봤다. 박태성이 잔을 받으며 물었다. 아버지, 그때 서울 다녀오셨죠? 김재현 전 장관님 만나셨습니까? 박무일은 모른 척 쌈을 입에 넣었다. 무슨 소리냐? 난 서울 가서 비료나 사왔다. 에이, 강만석 의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힘 좀 쓰신 거 다 압니다. 박태현이 웃으며 거들었다. 박무일은 씹던 고기를 삼키고 툭 내뱉었다. 힘은 무슨. 그냥 늙은이가 잔소리 좀 한 거지. 그는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캬 소리가 절로 나왔다. 기억해라. 별이 빛나는 건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어깨에 있는 그 별들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어둠 속에 있는 병사들을 비추라고 달아준 조명등이다. 알겠냐? 명심하겠습니다. 필승. 세 아들이 동시에 우렁차게 대답했다. 박무일은 흐뭇하게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삼겹살 파티만큼은 그 어떤 국빈 만찬보다 황홀했다. 자, 먹자. 고기 식는다. 비닐하우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한 늙은 아버지의 분노로 시작된 전쟁은 그렇게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백호는 이제 정말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톱을 물려받은 호랑이 새끼들이 이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